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스포츠창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진배입니다. 저희 오늘 세미나는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을 하고, 저 인천대학교 스포츠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가 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의 그 당초 목적은 저희가 스포츠 산업의 어떤 현황과 또 최근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스포츠 산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또 어떠한 그 스포츠 산업의 기회 요인들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취지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좀 개최할까 합니다. 세 분의 그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희가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또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항공대학교 경영학부 이상학 교수님께서 스포츠 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서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의 어떤 파급 효과랄까, 어떤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홍성욱 기자님께서 프로스포츠 산업이 주는 또 지역 사회,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한 그 프로스포츠 산업의 현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또 지역 사회에 주는 영향들, 또 활성화 방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드메이커 이태호 대표님께서 스포츠 창업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스타트업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 직접 창업하신 그 당구 프랜차이즈, 또 저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포츠 창업 지원센터에서 창업과 보육을 맡았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호 대표님께서 향후에 어떤 스타트업의 미래, 직접 창업하신 아이템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 또 질의응답이 있으니까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의견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공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상학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홍진배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스포츠 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효과, 우리나라 이제 메가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대형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활동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뭐 경제 효과 분석 혹은 뭐 파급 효과 분석 이런 것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기 혹은 메가 이벤트 같은 걸 하나 이제 주최를 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 혹은 국가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생기느냐, 이런 걸 보는 게 경제 효과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스포츠 마케팅 분야를 좀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이제 모터스포츠 쪽에 좀 많이 인볼브를 했었기 때문에 그 모터스포츠에 좀 인연이 많고, 또 유학하고 있는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또 미국의 나스카라든지 인디카라든지 뭐 F1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뭐 취재도 좀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모터스포츠 관련해서 어떤 경제 효과 분석을 했었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경제 효과 분석이라는 게 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메가 스포츠 이벤트랑 관련해서 했던 실제 경제 효과 분석과, 근데 그 이후에 경기 이후에 그 분석의 어떤 괴리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제 효과 분석 방법론 이런 거 조금 말씀드리면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 분석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투입된 돈 대비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암울한 시간이었지만, 또 한류 측면에서 보면은 BTS라는 걸출한 스타 때문에 그 국민들이 많이 또 위안을 받았는데요. 여기 지금 신문 기사를 보시면 그 3일 동안 했었던 19년도 하반기에 했던 BTS의 3일 동안 했던 콘서트가 평창 올림픽 했던 거에 거의 한 반 이상 3분의 2 가까이 되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 이제 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경제 효과 분석의 어떤 그 분석과 결과 뭐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 사례 같으면 사실 그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뭐 흑자 올림픽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몇 군데서 분석을 했었는데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2018년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했던 결과였었는데 요거 이제 경기 전에 했던 분석이었는데 그래서 투자 지출 규모가 한 11조 되는데 그 다음에 운영비 지출이 한 2조 되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다. 부가가치가 10조다. 고용 유발 효과가 23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면 그게 정말 그 효과가 나왔느냐. 그래서 보면 그 일단 그 경제 효과 분석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입장권 수익입니다. 근데 그 입장권 수익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나 뭐 일부 국내 스폰서가 이렇게 공공 구매를 해서 또 뭐 하다못해 공짜표 같은 거 뿌려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운영 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지금 그 운영 수지가 지금 한 100억 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억 원의 이제 운영비가 드는데 참 요거는 뭐냐면 지금 그 표는요. 나중에 이제 거기 평창 올림픽 때 썼던 이제 세 군데 그 슬라이딩 센터, 스피드 스케이트, 하키 센터 그거에 이제 그 운영 수지를 보면 100억 원의 운영비가 들었는데 이익은 28억 원. 그래서 나머지 한 30억 원 70억 원 넘는 돈이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그 흑자 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옆에 표를 보시면 그 흑자를 낸 많은 부분이 사실 이제 국고에서 지원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빚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도 있습니다. 영암 F1이 참 좋은 또 사례인데요. 그 지난 2010년부터 원래는 16년까지 7년간 하기로 예정돼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4년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하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경기장 건설을 비롯해서 투자 지출이 한 6,700억 들어갔었고 그 생산 유발 효과 분석으로는 뭐 2조 7천억 정도, 소득 유발 효과도 뭐 2조 4천억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그리고 실제 만약에 이제 2016년까지 이렇게 했었을 때 매년 한 70억에서 200억 가까운 돈의 이익이 날 거다라고 순이익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좀 어땠느냐 하면은 뭐 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실 계속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매년 지금 보시면 이제 500억에서 그러니까 900억에서 적을 때 500억 정도의 사실 결과적으로 적자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소요 비용이 되게 이제 국비, 도비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대부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2009년도에 880억 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980억 원 이렇게 그거를 지금 계속 갚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련된 그 기획 기사 같은 걸 신문에서 찾아봤는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F1의 그 최고 국제적인 그 경기장이 이익이 안 나니까 관리가 아무래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손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황량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 2,800억 원 발행했던 것 중에 미상환된 게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장 운영 수지도 지금 현재 1억 6천만 원이고 경기장 방문자도 지금 12만 9천 명 정도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뭐 CJ 쪽의 그 국내 GT 대회만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우리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 사례 보면 사실 여기 저 초대해 주신 홍진배 교수님이랑 관련된 그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많은 이제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일단 경기장 짓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여기도 많이 지금 그 사업비 들어간 거에 비해서 그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채에 관련된
것이 지금 되게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때 만들었던 경기장들의 그 운영비가 적자가 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밑에 간략하게 써놨습니다만 당시에 인천 아시안 게임 결정된 이후에 일단은 문학 경기장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쓰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당시 안상수 시장이 신축 쪽으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문학경제장 사용을 다시 검토했었으나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신축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제 효과 분석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실제 그 효과가 났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경제 효과 분석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거나 그 지역 경제에 그 플러스되는 요인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의 이제 관련된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경제 효과 부분이 어떤 대외 유치라는 명분 때문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미국의 그 가장 큰 이제 자동차 대회가 인디애나폴리스 500라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사실 F1보다도 더 유명한 대회죠. 근데 요때 이제 그 인디애나폴리스가 F1을 유치하면서 2000년부터 이제 2008년인가 9년까지 이제 그 F1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유치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그 경제 효과 분석의 방법론 요걸 좀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보면 뭐 생산 유발 효과다, 부가가치 세수 증대 효과다, 교육 유발 효과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 경기 때문에 그 경기장의 직접적 혹은 그 지역 사회에 발생되는 추가적인 매출을 얘기하죠. 가장 큰 게 일단 경기장 입장료가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식음료, 기념품 매출, 아니면 주변의 뭐 호텔이나 관광시설, 음식점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세수 증가 효과는 그렇게 이제 증가가 되면은 거기서 소득세도 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소비세도 더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지방 정부나 국가가 거기서 세수가 증가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용 유발 효과라는 것은 그 경기 그 자체 혹은 그 주변에서 이 메가 이벤트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직접 효과만 볼 거냐, 총 효과만 볼 거냐. 그래서 옆에 지금 이제 햄버거, 핫도그 사진이 있는데요. 저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그 경기장에서 그 핫도그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서 한 5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 그럼 그것만 보면 그건 직접 효과인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재료를 지역 사회에서 조달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사회에서 재료비를 2만 원을 조달했다. 그러면 그걸 합치게 되면 5만 원 플러스 7만 원에서 총 효과가 7만 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밀하게 우리가 경제 효과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보통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는 직접 효과만 보는 게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효과만 볼 거냐, 총 효과까지 같이 볼 거냐, 이제 일단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중요한데 경제 효과 분석 시 제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맥락은 경제 효과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해서 원래 발생할 거에서 추가되는 여기 제 보면 거기 부가 효과라고 써 있는데 부가 효과만 사실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제 경제 효과를 계산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어차피 그 경기가 없었어도 그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매출까지를 경제 효과에 포함하는 그 좀 잘못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래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 효과는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 지역 주민은 경기가 없었어도 어차피 그 지역 사회에서 소비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대체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없었더라도 그 지역을 방문했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인천에 와서 뭐 월미도도 가고 거기 차이나타운도 가서 뭐 짜장면도 먹고 뭐 거기 그 중국 호빵도 제가 좋아하는데 그것도 먹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차피 제가 예를 들면 1년에 평균 뭐 한 4번 정도 인천으로 와서 한 번 올 때마다 한 10만 원씩 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인천에서 어떤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했을 때 어차피 제가 그게 없었어도 갈 거를 그거 대신에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가서 10만 원을 썼다 하면은 그건 사실은 그 10만 원은 그 경기의 효과라고 볼 수는 부가적인 효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빼야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반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그게 사실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에서 경기장을 졌는데 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세를 내는 건설사가 수주를 한 거죠. 그러면 발생은 인천에서 했지만 세금은 서울에 내는 게 되고, 예를 들면 그 거기서 일하는 이제 작업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데는 인천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이다. 그러면 그 소득이 증가되고 소득세를 내는 게 인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 효과도 사실 제거해야 보다 좀 보수적이고 정확한 경제 효과 분석이 될 거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인디폴 그 예전에 했던 거를 보면 그 이렇게 지금 요 표에 있는 것처럼 뭐 이게 숫자나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폴 지역에서 올 사람들을 한 7만 4천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거하고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효과 분석을 보면 그 이렇게 F1 그다음에 이제 인디폴에서 하는 세계 메이저 대회가 F1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합니다만 인디폴이 아니고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F1 USA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상징적인 인디애나폴리스 500 그다음에 이제 나스카의 메이저 대회인 올스테이트 400 이렇게 세 가지 대회인데 그 세 가지 대회를 통해서 총 1년에 8천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이제 유발됐다. 그다음에 자세한 것들은 지금 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디 500에 대한 경제 효과만 분리하면 그게 한 3,700억 원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세수 증가 효과. 그래서 뭐 주세. 여기서 말하는 주세는 스테이트 텍스를 말합니다. 그 인디애나 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세.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렇게 정량적으로 하는 거 외에도 약간 그 이미지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거보다 또 한번 보시면 지금 자동차 경주, 그러니까 인디폴이나 F1 같은 자동차 경주가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그 인디애나 주의 주도죠. 그 시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그 시에 대한 자부심, 떠오르는 것, 보고 싶은 것, 없으면 명성이 떨어지는 것들에서 그 인디애나 쪽에 제일 메이저 스포츠인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인데, 그 콜츠나 NBA 페이서스 혹은 다른 어떤 문화 스포츠 이벤트보다도 자동차 경주에 특화돼서 상당히 큰 그 이미지 빌드업을 한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시에서 좀 어떤 핵심적인 어떤 좀 특화된 이런 이미지를 스포츠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제 효과 분석이 이제 자꾸 괴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일단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케팅 강의나 마케팅 조사 강의하면서 많이 이제 학생들하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저 홍익대학교 이학식 교수님이 쓰신 마케팅 조사론이라는 텍스트북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맞추기 위한 조사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향과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해서 의사결정 방향으로 가는 조사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사람도 항상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되고 조사 의뢰사 만약에 이제 이게 경제효과 조사 같으면 경제효과 조사를 의뢰한 뭐 국가, 지방정부 혹은 뭐 이런 데들이 되겠죠. 이런 데서 원하는 의사결정 방향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많은 경제 효과 조사 분석들, 파급 효과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자유로운 조사가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5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사실 뭐
이게 지금 녹화가 돼서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예. 우리 F1 대회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을 때, 그 다음에 인천 주경기장 건설했을 때, 또 사실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웠느냐라고 하면 그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 반대도 아닙니다. 제가 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좀 배제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게 경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많은 경제 효과 분석들이 좀 과장됐다. 그 얘기는 좀 보수적보다는 좀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장밋빛 전망으로만 흘러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다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 경제효과 분석법 같은 경우는 거기 어떤 변수를 넣느냐, 뭐 어떤 그 변수별로 가중치 혹은 승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근데 항상 쓰던 것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좀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 도입도 필요하겠다. 최근에 제가 연구를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경제효과 분석 말고 이렇게 예를 들면 패널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뭐 그 경기 전후에 뭐 전후를 비포 애프터로 이벤트 스터디식으로 한다든지 혹은 그 뭐 10년 내지 20년간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주요 매출의 현실적인 산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입장권 수입, 특히 이제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의 경우에는 그 입장권 수입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고 나중에 실제 가서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케팅적 접근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마케팅을 가르치지만 마케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고객을.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혹은 메가 스포츠를 제공해야 되는데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그 전라도 지역에 F1 경기장, 국제 경기장이 있는 게 그쪽에 정말 수요가 있었느냐.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의문점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한다는 얘기는 소비자 분석이 보다 좀 면밀해야 될 거고 배우 수요 지역에 대한 조사도 좀 면밀하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 실제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열렸을 때 적절히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효과 분석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좀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F1 이렇게 했더라면 요거랑 하나 보너스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자신이 모터스포츠 팬이고 제가 많은 부분 연구를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사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F1이 우리나라에 유치됐을 때도 꽤 제가 기뻤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잘 안 됐을 때도 많이 슬펐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잘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고요. 주변에 이제 모터스포츠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많이 했던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지역적으로 F1이 영암으로 간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전라도 지역이나 영암 지역을 특별히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배후 도시가 일단 객관적으로 너무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해서 표가 안 팔려서 뭐 이렇게 공짜표도 나오고 뭐 서울에서 영암까지 뭐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무리를 했는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인천과 영종도가 또 되게 좋은 후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못한 것도 너무 아쉽고요. 지금 영종도에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리고 원래 또 이제 그쪽에 또 뭐 슈퍼 레이싱 서킷도 계획했다가 지금 좀 잘 안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모터레이스 쪽에 좀 전문가로서는 BMW 스피드웨이가 지금 기존에 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거 조금만 더 트랙 확장해서 보완하면 충분히 F1 치를 수 있는 트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인천이 되면은 배후 지역이 대단하잖아요. 인천시는 광역시는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좋았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게 F1이 사람이 많은 데가 또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물류의 중심지어야 됩니다. F1 머신이 들어오려면 화물기 비행기로 들어오거든요. F1 머신은. 그러면 공항이 옆에 있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천 영종도가 F1 하기 최적의 어떻게 보면 로케이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향후에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예. 두 번째, 사실 이 스포츠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팬들이 인볼브할 수 있는 F1 한국인 F1 드라이버가 없었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또 실패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수천억을 썼는데 사실 그 돈의 일부를 F1 드라이버 육성에 썼다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그 F1에 이제 한국계 영국인 한세용 씨가 F1 치른다고 지금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분은 한국 모터스포츠에 기여하거나 뭐 여기서 큰 분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집중을 하고 관심도가 올라가잖아요. 사실 F1 드라이버를 육성한다는 거는 그 드라이버의 실력도 있지만 사실 돈입니다. 그 돈이 정말 많이 들고요. 카트부터 해서 단계별로 카트하고 F3, F1000 하고 그 다음에 F3 올라가고 그 다음에 F1 올라가고 그 스폰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현기차나 이제 대기업의 어떤 적극적인 스폰서십도 좀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생산량 세계 6위권인데 우리가 F1 스폰서를 안 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미엄 자동차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F1의 어떤 이미지 후광 효과가 분명히 필요한 단계가 이제 지금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했다면 이런 게 잘 됐었으면은 사실 그 전에 했던 경제 효과 분석이 맞아 들어가는 방식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그 발제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타임스의 홍성욱 기자입니다. 저는 현장을 21년째 지금 스포츠 현장을 누비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스포츠타임스를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천 지역하고는 좀 뜻깊은 그런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포츠 기자로 이렇게 여러 종목,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녀봤는데 특히 이제 활성화된 프로 종목들을 가봐도 이렇게 결산 자료 같은 거를 보거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장부상은 흑자인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이제 전입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모기업에 아니면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어렵게 이제 흑자를 만들어내는 장부상 흑자인 구단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취재를 해보면 그 구단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또 구단이 매각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또 프로 스포츠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조금 개괄적으로 얘기하고 또 수익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전국에 17개 시도 인구 현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화면 보실 텐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왼쪽 표에 보시면 2020년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지도에 있는 건 2019년이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 표가 정확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 7월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5,18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경기도가 이제 1,33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니까 4명에 1명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971만 명으로 이제 18%.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가 이제 294만 명으로 300만 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한 5.68%이 정도인데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인구 1억 명이 내수 시장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프로스포츠에서 뭐 정의가 된 건 아니지만 인구 100만 명이 있어야 그 프로 구단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관중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15개가 있어요. 시도로만 봤을 때. 그렇지만은 인천에는 294만 명 인구인데도 가장 많은 프로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거의 서울하고 맞먹는 규모고 또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서울에 없는 종목들이 인천에서는 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 대비 프로팀이 많기도 하지만 자립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프랜차이즈 팀들끼리 뭔가 협의체를 만들면서 합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서울, 부산, 인천이 약 50%가 살짝 안 됩니다. 전체 인구에. 근데 프로스포츠로 따지면 75%가 넘어요. 결과적으로는 프로스포츠 4경기 중에 3경기는 서울, 경기, 인천인데 인구는 50%. 너무 밀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밀집이 많이 된데요. 서울하고 경기. 근데 인천이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선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이런 주제를 좀 개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종목별로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프로야구를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야구가 1982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프로야구의 시작은 아마 이제 고등학교 야구, 아마 야구 중에 고등학교 야구의 인기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죠.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어떤 프로 스포츠 쪽으로 눈길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야구가 먼저 프로화가 가장 먼저 된 것이 이제 1982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6개 구단이 만들어졌는데 프로야구 그때 인천에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팀이 있었고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가 성적을 많이 내지 못하고 투자도 좀 많이 못한 가운데 이제 팀이 매각이 되고 청보 핀토스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랬다가 태평양 돌핀스가 이제 인수를 해서 하다가 태평양도 이제 현대 유니콘스한테 팀을 이제 매각을 하게 돼요. 당시 이제 매각 대금이 한 470억 정도였는데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인천 도원 야구장에서 이제 홈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기자 초년병 때 이제 현대 유니콘스 담당을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원 야구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 거기 축구장이 생겨 있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때 인천에 있던 현대 유니콘스가 사실 인천 구단으로서 인천에서 인기를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인천이 성적도 좀 내지 못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꾸 팀들이 바뀌니까 팬들이 어떤 몰입을 해서 응원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태평양이 현대가 되면서 현대가 투자를 많이 해서 선수들이 보강이 되고 우승권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승을 98년에도 했고 2002년에도 우승을 했는데 그 현대는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현대 유니콘스가 서울을 가고 싶지만 가지는 못하고 중간에 수원으로 잠깐 옮긴 사이에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가 SK 와이번스로 바뀌면서 이제 이 팀이 재창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제가 SK 와이번스 옆에 2000년 창단이라고 써놨는데 이 SK 와이번스는 쌍방울 레이더스의 선수들, 프론트, 뭐 모든 조직을 그대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북을 모태로 하는 쌍방울 레이더스의 모든 것을 가져오면서 역사는 인천에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60년대 인천 아마추어 야구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
이전에 산미 때부터의 모든 그 인천 야구를 그대로 역사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프런트들이 지금 뭐 사장, 단장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 SK 와이번스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제 얻게 됐고 우승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문학 야구장, 사실 지금도 있는 야구장 중에 가장 잘 지어진 야구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문학 야구장이 태평양 돌핀스 시절부터 계획이 됐던,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구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에 가장 가까운 첫 야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속에서 이제 SK 와이번스가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 출범이 이제 94년으로 돼 있는데, 프로축구가 지금은 이제 프로축구 K리그 1, 2지만 이전에는 슈퍼리그라고 198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5개 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원래 선교를 목적으로 하던 그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개인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했던 그 축구팀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공이라고, 지금 유공이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인데 그 유공 팀이 두 팀이 프로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항제철, 그다음에 대우 로얄스,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이렇게 세 팀이 이제 실업팀으로 참가를 하면서 슈퍼리그 5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급조돼서 리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해 이제 할렐루야라는 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할렐루야는 거의 뭐 한 2-3명을 빼면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국가대표 주자는 뭐 박성화, 뭐 박상인, 오석재 뭐 이런 선수들이 월등한 실력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중학교 때인데 그 팀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한 게, 동네에서 축구를 하면 무조건 골을 넣으면은 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 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동네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또 팀이 자리를 잡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제 기업팀들이 나오고 시도 구단들이 생기면서 1994년에 이제 프로야구보다 12년 늦게 완벽한 프로 시대가 이제 축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축구는 프로야구처럼 기업 구단만 있는 게 아니고 시민 구단, 뭐 시도에서 지원을 해준 구단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지금 이제 승강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2003년에 생겼어요. 2003년에 생겼는데 역시 이제 시민 구단이었고, 인천에 있는 프로팀 중에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상당히 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게, 성적이 아주 좋아서 뭐 우승을 하고 이런 팀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는 잘 못하다가 이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막 승점을 3점씩 팍팍 따면서 이 잔류에는 굉장히 기술이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팬들도 조금 이렇게 인내심이 강하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나름의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기를 또 내년 시즌에는 바라면서, 하여튼 인천 지역에서 또 숭이 아레나라고 불리는 그 도원 인천 축구 전용 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이점입니다. 이 팀이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천 지역의 한 중심이 될 수 있는 또 팀의 이름에 인천이 들어가 있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자 농구인데요. KBL은 97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대한농구협회에서 아마농구를 주관을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97년에 우리도 프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KBL이 농구는 프로를 했던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종목들과는. 그러니까 야구와 축구가 정치적인 기반이 좀 있었다면, KBL 농구는 오빠 부대라는 굉장히 특수하게 인기가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88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 뭐 정재근이라든가 이상범, 뭐 이렇게 그 감독을 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문경은, 뭐 전희철, 김병철, 고 이제 세대, 서장훈, 현주빈하고 이상민 있고, 그런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고등학생들, 여학생들한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인기를 프로화로 가서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 선수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을 가는 게 아니라 프로를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KBL이 그 이후에 어떤 포지셔닝에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인기 스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국인 선수들한테 자꾸 의존을 하다 보니까 승부에 대한 좀 진정성이 팬들이 보기엔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옛날에는 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경기를 하면 국내 스타 10명이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경기를 봤지만 어느 순간 외국인 선수 이름도 잘 모르는 선수가 와가지고 덩크슛 하고 그냥 끝나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몰입도가 떨어진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 농구의 저변에서 프로팀 10개는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제 인천에도 프로 출범 1997년에 인천 대우 제우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이 이제 기반이 연세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 졸업 선수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기가 있었던 우지원, 뭐 김훈 이런 선수들이 왔어요. 와서 성적도 괜찮았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가 기업이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97년이면 벌써 이제 IMF 전조 전후 이런 시기입니다. 아까 현대가 어려웠던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우 자동차 판매로 갔다가 나중에 뭐 SK 빅스도 됐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이제 2003년부터 전자랜드가 엘리펀치라는 이제 마스코트를 가지고 인천에 정착을 했는데 잘 해왔지만 이제 아직 우승을 하지 못했고 또 인천 전자랜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프로농구를 더 이상은 농구팀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언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KBL은 이 인천 전자랜드 구단의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팀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농구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프로 종목에도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일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프런트는 전자랜드에서 그 직원으로 되고요. 선수들은 나머지 9개 구단에 이제 드래프트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 되는 상황, 그런 과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랜드는 이제 삼산월드 체육관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데 그 체육관은 위치적으로도 뭐 서울 지역하고 멀지 않고 또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농구 경기가 펼쳐졌던 배구 경기가 펼쳐졌던 곳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곳이죠. 농구 경기가 열렸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 남녀 동반 금메달을 땄었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거기서 계속 좀 프로농구 경기에 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천 농구의 명맥도 지금 전자랜드가 이어왔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구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자농구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자농구는 원래 인천에 팀이 없었는데 여자농구는 1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남자 프로농구보다 남자가 프로화가 되니까 여자는 대한농구협회 소속으로 남아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자도 프로화를 추진했고 6개 구단 체제로 시작해서 아직도 6개 구단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신한은행 S버드는 원래는 안산에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구단의 모태는 이제 현대였어요. 현대 여자농구단을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현대 여자농구단을 만들었다가 이 팀을 이제 안산 신한은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안산에서 성적을 정말 잘 냈습니다. 6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차지하니까 안산시에서 당시에 인천 신한은행에 쓰던 체육관이 10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아주 작은 체육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상록수역에 안산 상록수 체육관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즈도 굉장히 그 여자 농구하기 딱 좋은 사이즈로 잘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남자 프로배구 팀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안산시가. 그래서 그 체육관을 남자 프로배구 팀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천 신한은행은 새로운 연고지를 찾았고 인천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때가
2014년 이제 이때가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린 상황이어서 인천 쪽은 체육관이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 중에 또 배구 팀들이 쓰다가 이전을 계양체육관으로 하면서 도원체육관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이 신한은행은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선수들이 숙소를 같이 쓰기도 했고요. 지금은 또 체육관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또 쓰고 있고, 지역적으로 기반은 잘 닦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전처럼 좋은 전력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구인데요. 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자 여자 구단 인천 대한항공 전보스하고 이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 있는데, 두 팀 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팀이고 또 최근에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총재사라고 써놨는데, 조원태 총재가 벌써 이제 집권 1기가 마무리가 됐고 3년이 지금 집권 2기째로 들어와서 굉장히 좀 활발한 상황이고요. 흥국생명은 역사도 오래됐고 굉장히 숱한 스타들이 한 번씩 다 거쳐갔던 구단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재영, 이다영 선수하고 또 김연경, 또 돌아온 배구 여제가 있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팀인데, 언론의 주목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구 경기를 하면 취재 기자가 뭐 지방 같은 데는 한 명이나 두 명일 경우도 많고, 뭐 5명이 쉽게 넘기 힘듭니다. 근데 서울에는 뭐 10명 내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수도권은 핑크 스파이더스가 경기를 하면 뭐 몇십 명이 금방 마감이 되어서 취재를 가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팀이 인천 계양체육관을 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계양체육관이 체육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여담이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체육관이다.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관중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용 인원이. 그래서 꽉 차면 수천 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숫자를 받아보면 2,000명대인 그런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큰 체육관인데 규모가 크니까 이제 의자도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체육관을 보고 있고, 배구 경기가 남녀 경기가 다 열린다는 것이 인천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리고 배구가 좀 핫한 상황인데 인천 지역에서 또 많이 팬들이 성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프로 넘어왔는데요. 남자 골프 이번 시즌에 이제 구자철 회장이 새로 맡아서 이제 KPGA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했던 이제 스폰서들이 많이 코로나19를 염려하는 바람에 대회가 많이 열리지 못했는데, 이제 1부 리그인 코리안 투어가 11개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2개 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신한동이 오픈이 베어즈 베스트 청라에서 열렸고,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여기 인근에 이제 잭 니클라우스에서 열렸거든요. 이 두 대회 중에 제 두 대회 다 취재를 했지만 관중 없이 이제 치러졌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보통은 신한동이 오픈이나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3만 명 이상이 오고, 정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차 스티커만 몇천 대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만 해도 몇억 대라고, 그 정도로 팬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했지만 중요한 대회를 인천에서 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KLPGA로 넘어가도 올해 원래 30개가 넘는 대회를 계획을 했다가 17개 대회만 열렸습니다. 시작 자체도 늦었고요. 그 중에 인천 대회가 이제 원래는 더 있었는데 2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기아자동차 한국 여자 오픈. 이 대회가 이제 베어즈 베스트 청라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는 이제 KLPGA가 주관을 한 건 아니고 주체는 이제 대한골프협회가 한 대회인데, 내셔널 타이틀인 한국 여자 오픈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권위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8일까지는 하나금융 챔피언십이 스카이 72에서 열렸습니다. 스카이 72 같은 경우에도 원래 LPGA급 대회들도 많이 열었던 그런 곳이고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자료도
보고 인천 취재를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인천을 제가 굉장히 자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스포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인천을 자주 올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천에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5대 스포츠가 모두 열리는 곳입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5대 스포츠가 다 열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자 농구도 없고 골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모든 종목이 열리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제 시별로 나눠져서 열리기 때문에 한 단위의 시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열리는 것은 이제 인천이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 축구,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남자 배구, 여자 배구 6개 구단의 공동 프로젝트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확실하게 한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프로스포츠협회가 있지만 지역 프로스포츠협회 개념에 조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는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구단이 없지만 KPGA나 KLPGA 관계자를 포함해서 주요 있는 메인 골프장들, 국제적인 규모를 가진 골프장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로 공동 마케팅 및 공동 프로젝트로 수익 창출 모델 TF 가동이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수익에다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프로구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벌어져야 되고 남아야 되죠. 사례를 하나 들게요. 일본에 제가 일본 취재를 가보니까 일본은 작은 여자 실업 농구단도 실업 배구단도 스폰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개가 보통 넘어요. 근데 사례를 살펴보면 5만행, 6만행 막 우리 돈으로 몇십만 원을 내는 스폰서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300개 이상의 학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수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작은 스폰서들이 모아져서 구단들이 굉장히 큰 이제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스폰서들이 티켓을 또 구매를 해서 관중석을 꽉꽉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성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구단의 지역 연계 사례가 공유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때 야구로 접근을 했으나 야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축구나 농구단의 이런 그 마케팅 사례를 좀 넘겨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주고받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초월한 수익 및 가치 창출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곳은 인천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이 먼저 이런 부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SK 와이번스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팀이고 또 시민 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가 또 시에서 운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구팀 지금 남자 농구는 조금 새로운 구단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지만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또 남녀 프로 배구 팀들도 굉장히 투자에 아끼지 않는 팀들이거든요. 마케팅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맨 밑에 제가 적은 거는 각종 지역 공익 사업 협의라고 했는데 2018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낸 건데 인천 연고 구단들이 그 발달 장애 아동 스포츠 교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이벤트 형식으로 했던 행사였는데 정말 뜻깊은 행사였고 그때 이제 야구, 축구, 이제 여자농구 요 3개의 구단이 왔고요. 야구 기자, 축구 기자, 농구 기자들이 아주 만나서 굉장히 막 즐겁게 얘기를 하느라 이게 점심 때 만나서 오후까지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인천의 이 3개 구단 또 다른 구단까지 합쳐서 좋은 하나의 가족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와 지역 프로스포츠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 인천 지역에서 열리는 많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또 취재하고
또 응원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스포츠 산업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너무나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당구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아마 당구장일 텐데요. 당구장은 아직 변화한 것보다 변해야 할 영역이 훨씬 많은 사업 영역입니다.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구 시장은 엄청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당구장 인프라 수가 22,000개 정도로 이제 PC방보다 약 1.8배가 많은 숫자고요. 그다음에 동호인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전 세계 당구 용품의 80%를 소비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당구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선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당구가 작년에 이제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배구에 이어서 이제 6번째 프로 스포츠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이 프로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프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자본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산업화가 되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어즈 TV라고 해서 저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당구만 전문적으로 중계를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는 당구에서 보는 당구로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체육회에서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축구도 K리그 1, 2라고 했는데 이제 축구에 이어서 이번에 당구도 디비전 리그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부 리그, 4부 리그, 3부 리그로 해서 이제 동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당구장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 당구장이 중심이 돼서 이제 생활체육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디비전 리그로 종목이 채택이 되어서 당구의 저변 인프라는 더 앞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대내외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저희 사업에 매우 유리하게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한 배경인데요. 사실 당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흡연자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길 정도의 이제 흡연에 약간 밀접한 거였는데 이제 2017년 12월부터 이제 당구장이 금연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순간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구장의 금연은 단순히 흡연이 가능했던 것이 금연이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구장 문화가 바뀌고 당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신호탄이겠다 싶어서 이제 당구장의 프리미엄화는 어느 정도 예견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구장은 유해시설이라는 선입견에서 나온 당구장의 프리미엄화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구 시장만 이 내수 시장만 봐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선수가 중요하고 이제 실력이 이제 중요한데 저희 당구에서 한국은 매우 강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중심이 되는 몇 안 되는 글로벌 K스포츠 종목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창업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인프라랑 이 산업은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데 사실상 그 중심이 되는 당구장 사장님들, 그러니까 창업주들이 매우 영세하고 되게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구장을 창업을 하는데 이제 재료 유통들이 이제 노브랜드로 이제 재료상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 가격이 이제 소매상 도매 몇 단계에 걸쳐진 불투명한 유통 프로세스 체계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당구장은 유해시설이라는 아직도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두 측면에서 당구장 사장님들이 이제 행복하지 못한 구조였다. 근데 우리나라의 당구 산업을 이끄는 사실상 주인공은 당구장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초점을 맞춘 사업을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당구장 작당이라는 노브랜드였던 당구장을 이제 브랜드 작당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현재 당구장의 프리미엄화를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업으로 이제 당구장 사장님들이 재료상이나 어떤 유통 재료상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였던 이 재료 공급을 저희는 요새 D2C로 해서 바로 소비자들한테 연결해서 그 유통 프로세스의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구장 사장님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관련된 협회도 없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사장님들의 커뮤니티라는 대당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대당사에는 전국 당구장 9,100분의 사장님들이 가입이 되어서 그들의 커뮤니티를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유일하게 당구장 MRO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프라인 사업은요,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당구장이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화돼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는 당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이 많지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들의 전유의 공간에서 이제는 젊은 친구들, 커플, 가족이라는 신규 고객 단위의 이제 유입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당구가 대가 안 끊기고 이제 정말 대국민 운동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하는데, 일단은 젊은 친구들은 소프트웨어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 하드웨어도 중요시 여기지만 첫 번째 일단 시설 면에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일단 오프라인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당구장이라고 해서 노브랜드였던 당구장 시장에서 최초로 이제 브랜드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베트남 호치민 포함해서 이제 36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당은 가족, 되게 어린 친구들, 그다음에 커플, 젊은 친구들, 여성분들 되게 신규 고객 유입을 해서 당구 저변을 넓히는데 어찌 보면은 하나의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당구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여성분들은 정말 죽는 그날까지 당구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당구장이라는 진입 장벽을 더 낮춰야겠다 해서 스타필드 고향에 현재 쇼핑몰 안에 저희가 입점을 해서 이제 당구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 호치민 저희 작당 당구장입니다. 베트남은 이 국내가 이제 22,000개인데 베트남만 해도 8,000개의 당구장이 있고요. 베트남은 아무래도 날씨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실내 스포츠가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그 국내 그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꼭 진출하고 싶었는데, 정말 베트남 호치민은 맨날 저렇게 오토바이로 대문 문 앞에 가득 차 있고 정말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재 3호점까지 이제 계약을 해서 내년에 계속 베트남 쪽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베트남에 진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당구 용품이 전 세계에서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구 용품의 한류화, 당구의 한류화의 어떤 시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호치민 매장들은 다 한국 당구 용품, 국산 당구 용품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구 한류화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구장은 이제 당구는 스포츠 중에서도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조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테리어가 아니라 실내 스포츠로서의 이제 조명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기존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당구장 조명입니다. 이것을 좀 더 스포츠로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등박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PB 상품으로 현재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큐도 조금 너무 일률적인 그냥 큐에서 저희는 좀 디자인과 좀 젊은 친구들, 여성분들, 그리고 SNS에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좀 재미난 유니크한 큐를 만들어서 이거 역시도 PB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온라인입니다. 이제 당구장 사장님들을 모아야겠다.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야겠다. 사실 이 당구 재료 부분이 당구장 사장님들이 소비자이면서도 절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판매상들이 갑인 구조입니다. 워낙 독점 구조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D2C 영역으로 들고 와야 하려면 그들이 뭉쳐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장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9,100분의 당구장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당구장 사장님들 어찌 보면 엔드 유저들을 다 확보를 하다 보니 이제 제조사에서도 D2C 그들의 이제 마케팅비가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바로 도매상, 소매상을 건너뛴 D2C 영역으로 만들어서 사실 이 당구 산업의 순기능 역할을 저희가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켓 대당사입니다. 이 안에. 그리고 이 당구 산업이 얼마나 퇴폐적이었냐면은 사실 다 무자료 현금 거래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재료상이다 보니까 그냥 현금 주고 더 싸게 할 테니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타 산업에서 저희 당구 산업을 보면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했던 부분들, 의아한 부분들이 여기서는 당연시 여겼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로 현금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었고, 그리고 D2C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 가격보다 최대 60%도 더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까지 그 되게 여러 단계에 있었던 유통 프로세스를 저희는 바로
그 중간에서 D2C로 해서 복잡했던 구조를 간결하게 만들었고 소수 혜택으로 갔던 것을 다수 혜택으로 저희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현재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마존의 플라이휠 전략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엔드 유저를 다 모아줘서 그 제조상 판매상들은 따로 마케팅 필요 없다. 여기 엔드 유저들 다 있다. 더 싸게 갖고 와라. 그래서 저희는 회원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제품들이 저희한테 입점을 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 이게 순기능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저희가 플랫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융복합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당구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골프 존 그리고 골프 산업이 저희의 어찌 보면은 개인 종목으로서의 프로 종목으로의 어찌 벤치마킹 대상인데요. 사실 당구장은 아날로그 당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당구 산업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끊길까? 젊은 세대 유입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풀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정립을 해야 한다. 사실 그게 골프존이든 골프 산업은 그렇게 이제 성공을 이뤄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구장의 2.0 세대를 당구장에도 유세에는 디지털 스코어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에버리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록 경기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또 당구장 주인들은 월별 매출을 관리할 수 있는 포스 기능도 하는 디지털 스코어보드가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요. 2017년쯤에 저희는 디지털 당구장에서 아날로그 당구장에서 디지털 당구장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제는 당구장 3.0 시대 이제는 그 기반 데이터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구축을 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그런 것을 이제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이 디지털 스코어보드 한 1200개 놓여져 있는 빌리존이라는 업체하고 지분 수합으로 현재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당구장에도 정말 이제 골프존의 요소를 넣은 그런 시스템화된 프랜차이즈 모델로 아마 좀 전체적인 당구장 시장을 젊고 좀 더 신성장 동력으로 조금 바꿔보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엔드 유저를 갖고 있다면 힘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는 작당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당구장에 MRO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초도 물품, 계속 물품들을 이제 계속 소싱을 해서 이제 전국 당구장 사장님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당구는 아직도 바꿔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 되게 레거시한 부분도 많고요. 되게 안 좋은 인식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 이 당구 시장에서 사실 당구 시장은 원래부터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시장에서 이제 변화의 시점이 필요한 건데 그 변화는 기성분들은 조금 힘들 것이고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 새로운 PE가 이제 수혈이 돼서 좀 같이 바꿔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발표 주제는 스포츠 산업이 주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두 번째는 프로스포츠. 프로스포츠가 또 스포츠 산업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우리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처음 알았습니다만 인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프로스포츠 구단을 갖고 있고 또 시설 또한 제대로 지금 확보되어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다양한 또 최근에 또 가장 인기 있는 골프 산업 같은 경우도 국내 최고 이벤트들이 지금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이 프로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중심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기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 저희가 이제 우리 창업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일이 제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당, 우리 올덴 메이커가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좀 스포츠 산업에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스포츠 산업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뭐랄까요 중시적인 스포츠 산업의 어떤 풀뿌리를 기반을 좀 계속 조성해 주셔서 이것이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스포츠 산업의 가장 또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간략하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용주 대표라고 합니다. 그 배구 선수 에이전트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되게 인상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저 이태호 사장님이 어디서 많이 뵀다 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창업지원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렇게 지원 그룹 발표하실 때 그때 뵀어요. 보니까 그때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근데 그때도 궁금했던 내용은 뭐냐면 당구장이 되게 영세하잖아요. 한국의 당구장들이. 근데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당구장의 프리미엄화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영세한 업체 사장님들이 기꺼이 프리미엄화 하는데 하드라든지 시설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돈이잖아요. 영세한 사장님들이 그 몰라서 사실 안 한 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영세한 사장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프리미엄화 하자고 그러니까 결국 돈이 드는 일에 돈 좀 쓰십시오 하라 했을 때 과연 기꺼이 사장님들이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직영으로도 하시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장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더 영업 전략은 처음부터 그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사실 당구장이라는 게 상권을 가면은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다. 보통이 한 7군데가 이제 몰려 있는 게 이제 당구장 상권인데 저희의 대상은 6등, 7등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매우 힘든 부분이고 1등은 뭐 1등이고 저희의 타깃은 3등입니다. 3등 그 당구장이 왜냐면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옆에 이제 새로운 당구장이 생기면은 더 이제 4등, 5등 내려갈 일이 있지 갑자기 1등을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3등 업체 3, 4등 정도 하는 상권 내에서 그 당구장이 타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매출을 올리고 이제 압도적인 1등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 당신들은 변해야 한다. 어차피 밑단은 이미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히 저희하고 이제 손을 잡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다시 1등으로 우뚝 솟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영업 전략이었고요. 원래 처음부터 애초부터. 뭐 1등, 2등 알아서도 잘 하시니까 네, 그렇죠. 중간을 조금 도와서 그래서 3, 4등이 바뀌면 결국 1, 2등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밑단은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모든 시설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이제 도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영업 전략을 이제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좀 상징적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데도 있고 당구에 대한 저변 확대, 당구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 좀 상징적인 데는 좀 직영점으로 내고 있고요. 취미는 약간 조인트 벤처고요. 현지 법인에 세워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스타필드는 직영이고 현재 또 직영 하나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흥미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인천광역 체육회 재무회계팀장을 맡고 있는 이근직입니다. 그 소비자의 니즈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케팅에서 늘 하는 얘기들인데, 근데 체육계 안에서는 왜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산업이나 분야에서는 그런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체육 분야에 스포츠 분야에서는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걸 좀 한번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성우 기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천에 5개 프로스포츠 구단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축구하고 야구 빼고는 사실은 지역의 그 체육관, 아까 체육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체육관 때문에 온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연고성,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충성도를 굳이 뭐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구단들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5개의 그 구단들이 합쳐져서 어떤 공동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들이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러면 그 첫 수저라 그래야 되나? 를 한다음 그 사업을 해서 그 아이템들 아까 사진도 제가 잠깐 찍었긴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공동 행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좀. 네, 일단 우리나라 체육 발달이 스포츠 발달이 좀 엘리트 체육 위주로 특히 이제 88 올림픽 거치면서
그 국가의 자부심 이런 방향으로 사실 많이 됐고 지금 이제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약간 엘리트 체육 위주 올림픽 금메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시장 논리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네, 그 스포츠 문화 혹은 그 국가 혹은 지자체 그런 게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영암 F1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영암 F1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천이나 수도권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지방 지자체는 왜 그렇게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사활을 거느냐? 사실 아직 지금까지 이제 좀 그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좀 논문을 보니까 지역 발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우리가 많잖아요. 사실 이제 수도권 대비해서 그 외에 지방 지역이 발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치인이나 지역민들이 좀 그 발전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거의 어떤 계기를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 지역만 발전해서 소외됐느냐 이참에 발전시켜야 된다. 약간 그런 뭐 지역 사랑 내지는 사명감 그런 게 좀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스포츠가 발달하는데 이제 엘리트 국가의 자부심 약간 이런 특징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역 발전이 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스포츠는 왜 안 될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스포츠 취재를 해보니 모기업에서는 스포츠단을 생산을 안 하고 소비만 하는 집단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경기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열쇠나 고민은 좀 더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그 협의체 체육관 때문에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 체육관이 없으면 인천으로 올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팀들의 실무진들이나 단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제 뭐 인천시는 체육관을 해줘서 우리는 너무 좋았지만 체육관 말고는 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는 해주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는 체육관 자체나 그런 인프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천이 그런 방향에서 메리트가 있고 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려면 일단 실무진들이 만나야 됩니다. 실무진들이 만나야 되는데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당면 과제를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중도 유치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적자폭이 지금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지금 관중이 뭐 96% 줄었다는 팀도 있거든요. 뭔가 이제 수익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제2, 제3의 전자랜드나 더 다른 유형의 뭐 정말 없어지는 구단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존폐 위기고 프로팀이 하나 없어지면 도미노처럼 이제 아마추어 팀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포츠계가 괴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체가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실무위를 거쳐서 논의 의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단장 협의체로 넘어가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를테면 지금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흥국생명, 대한항공, 뭐 SK 같은 유사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 상호적으로도 도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대출도 더 받을 수도 있겠고 항공권에 대한 협찬을 할 수도 있고 뭐 선수 뭐 우승보험을 들 때도 흥국생명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 뭐 SK텔레콤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무슨 바닥 광고라든가 경기장 광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의제로 모였다가 점점 이제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무위가 먼저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온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프로스포츠 구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NHL하고 MLB가 같이 하는 그 케이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페이데이 파크 같은 데서 이제 뭐 야구장에서 또 아이스하키 경기를 또 하잖아요. 뭐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또 얼마 전에 저 메이저리그 사커 어디죠? MLB 같은 건 또 저기 그 영국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축구장에서 또 그 양키스하고 또 레드스탁스하고 또 게임도 하고 굉장히 이런 게 많거든요. 서로 간에 그 협업하는 것들이 콜라보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분명히 어느 한 기관에서 이게 좀 이니시에이티브를 좀 주고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크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구는 그래도 프런트 인원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축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농구나 배구팀에 가면 사무국에 뭐 2명, 3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뭐 미팅이나 이런 쪽에 프로젝트를 가동하면 안 그래도 사람도 없는데 가뜩이나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인프라도 조금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력,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구단별로 이렇게 한 명씩 어떤 지원을 좀 해주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끌고 나간다든가 하면 다른 구단들이 굉장히 어떤 다른 부담 없이 또 수익 창출과 공동 마케팅을 위해 또 인천시하고 또 하나의 어떤 주고받을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서로 간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합의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미래 기획단을 맡고 있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가 저 여타 세미나를 많이 다녀봤지만 플로우에 뭐 청중들 있고 또 발표자, 토론자 이렇게 있는데 규모만 컸지 그렇게 내실 있는 세미나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이게 규모도 작고 이렇게 또 더군다나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그 어느 세미나보다 퀄리티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나름대로도 가까이에서 발표자의 목소리를 숨소리까지 듣는 이런 세미나는 사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건데 우리 저 이상학 교수님이랑 대표님이랑 저 작당 오늘 정말 새로운 스타트업 제가 심사 갔을 때도 그때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학자분들이나 또 흥견지명하신 전문가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발주처가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뜻깊고 의미 있는 결제를 해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주십니다. 크게 지금 연기가 안 됩니다. 제가 축구단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 제가 그 축구단에 2000년대 초반에 근무할 때만 해도 클럽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그 클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이제 LG가 안양에서 서울로 연고지 이전할 때 그때 과감하게 LG 이름을 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서울로 가겠다. 그래서 FC 서울로 가요. 그래서 서울에 뿌리를 내리겠다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스템을 갖추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또 대화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 바쁘신 가운데서 제가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촉박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아주 충실한 내용을 발표해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그 각 분야별로 그 스포츠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도 이제 토론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지금 올 한 해가 완전 수독된 그런 한 해고 특히 스포츠 산업은 완전히 그냥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낼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뤘던 그 내용들 토론 주제라든가 이런 대화들이 상당히 앞으로 좀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숙제를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미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여기서 토론은 마치기로 하고요. 자리를 옮겨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하시면서 또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